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 물 주입이 촉발했기 때문이다. 조사단이 이렇게 공식 발표함에 따라서 정부를 상대로 한 포항 시민들의 소송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잠깐 만나봤습니다만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지진이 아니었다. 인공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인재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저희가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때 수능 시험이 아마 연기됐을 거예요. 이 지진 때문에. 2017년 11월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진도 규모는 5.4였고 경주 지진이 이어 두 번째 규모라 그랬어요. 네. 근데 피해 규모는 경주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6배, 8배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지진이 발생한 위치를 진원이라 그러고 그 위에 지표면에 생긴 지점을 진앙이라 그러는데 이 진앙이 그 고층 건축물이 밀집한 이 도심하고 가까이 있었고 집안 자체가 경주는 화강암이에요. 단단한데 이 포항은 좀 무르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진이 발생할 때 그 생긴 단층이 이렇게 횡적으로 발생을 하면은 지진의 규모가 약한데 이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역단층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그래서 규모가 그 피해 규모가 더 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전문가들이 그 원인으로 지적을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주위에 지열발전소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먼저 지열발전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 킬로미터, 4, 5킬로미터 지하에 물을 주입을 해요. 그러면 땅의 열로 이 물을 데웁니다. 이때 발생한 증기로 터번을 돌리는 거를 지열발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물을 그 증기를 가지고 터번을 돌릴 정도면은 많은 물을 한꺼번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밑에 압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압력으로 인해서 임계점을 넘는 어떤 지층 응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단층이 생긴다는 게 지진의 원리인데 이런 일은 과거에도 계속 지적이 돼 왔던 부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사이언스지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조사단 교수님들이 그 게재한 그 논문을 살펴보면은 이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지열 발전과 지진의 관계를 시간, 공간, 그다음에 깊이, 단층 지점 세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봤더니 물 주입한 바로 다음에 지진이 발생했대요. 그다음에 그 물기둥을 넣는 그 지점하고 진원의 그 위치하고 상당히 유사한 지점에 있다고 하고 단층 지점도 거의 일치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열 발전이 원인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만 이때까지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때 지진을 유발할 만한 충분한 그 물이 공급압이 발생을 했는지 이걸로 인해서 지중 응력이 발생했는지는 좀 더 검토할 대상이다 이렇게 단서를 남겨뒀는데 그 이후에 이 조사단에서 당시에 땅에 남아있던 물을 빼내는 그런 그 시험을 계속 검토를 하면서 당시에 압력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로 인해서 지층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정도면은 당시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저희가 앞선 과정을 이제 되짚어 봤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 시민들이 정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한 1,000명 정도. 근데 이런 결과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늘어날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쪽에서 잘못해서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조사단에서 발표한 그 내용은 일단 인과관계 부분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이 돼 보입니다. 그다음에 포항 시민들한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뭐 굳이 입증을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견 가능성인데 지열 발전으로 인한 그 지진과의 영향에 관해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이게 연구가 누적돼 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누적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는 학자들이 지진의 규모와 이 물 주입량의 관계에 대해서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이전에 그런 공식에 대입해 볼 때 좀 지나치게 지진의 규모가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4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면은 이번에 주입한 물 규모보다 한 800개 정도 더 큰 물의 양을 넣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6년에
스위스의 바젤에서 발생한 이 지열 발전으로 인한 지진이 지금까지 가장 큰 건데 예. 그때 진도 규모 3.4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예견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만큼 큰 규모의 손해가 발생할 것까지 예견을 했을까? 이 정부와 기업이 예. 그런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는데 그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그 법원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참 복잡해진 상황인데요. 일단 뭐 예견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향후 전망을 좀 해보면 어쨌든 소송 규모나 금액 이런 것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지금 피해 규모를 보면은 예. 경주 지진보다 일단 물적 피해가 8배고 인명 피해가 6배 정도라 그래요. 예. 지금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13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요. 예. 학교 등 공공시설 421곳이 붕괴가 됐고 그다음에 뭐 집이 완전히 전소되거나 반 정도 이렇게 붕괴된 곳도 거의 1,000곳 가까이 이른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는 했지만 이 금액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이재민들이 그 이주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예. 뭐 집이 일단 붕괴가 됐으니까 임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이제 올해를 지나면은 이런 정부 지원도 계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뭔가 잘못해가지고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일단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시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라면은 정부의 시혜적인 어떤 그 보상에 기대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금 이 소송을 지휘하고 있는 변호사에 따르면은 집이 전소되거나 아니면 반 정도 붕괴된 사람은 그 물적 피해를 제외하고서도 위자료를 하루에 1일마다 10,000원, 그다음에 뭐 붕괴된 정도에 따라 또는 5,000원 이 정도까지 청구를 할 것이고 예. 뭐 그 이후에 집값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하는데 예. 정확하게 추산은 안 되지만은 전부 이거를 합산을 하면은 이게 뭐 소송 규모가 5조를 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지열 발전 사업을 추진한 넥스지오라는 곳은 현재 법정 관리 상태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넥스지오에서 손해배상을 해줬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체가 이제 지불을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포항 시민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면은 이 사업을 주관했던 사람이 넥스지오라는 지금 법정 관리 신청을 하고 했다는 그 회사고 그다음에 또 정부도 책임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게 정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도 했거든요. 그러면 예. 정부와 넥스지오를 상대로 해서 일단 손해배상 청구를 물을 수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내가 발생한 손해 전부를 뭐 누구한테 묻든지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둘 다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피해 발생한 그 전체 규모에 대해서 그냥 각자 피해자한테 배상할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예. 넥스지오 같은 경우에는 법정 관리를 신청해서 지금 회생 개시 결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회생이라는 거는 자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다 변제할 책임이 없는 회사를 위해서 자력으로 일부를 변제를 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법원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채권자로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예. 그런데 자력이 충분한 정부가 또 이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예. 내가 나중에 이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가지고는 승소를 했다. 그랬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정부한테 책임을 묻겠죠. 자력이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책임은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포항 지진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건 정말로 말문이 막히는 그런 소식인데요.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몰래카메라로 생중계까지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런 범행이 가능했는지도 참 말문이 막힙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4명 정도가 이제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 전국 각지 한 30개 도시에 40여 개 정도 이렇게 모텔을 가가지고는 일단 대실 신청을 한 다음에 예. 들어가가지고는 뭐 이렇게 모텔 같은 데 보면은 뭐 TV 셋탑박스라든지 아니면 화장대 밑에 있는 구멍이라든지 예. 헤어드라이기 거치대 같은 데 작은 구멍을 살펴가지고는 거기다가 한 1mm 되는 1mm요. 예, 1mm 정도 크기가 되는 아유. 눈에 잘 띄지도 않을 거예요. 저 정도면. 보이지도 않죠. 예, 그렇죠. 소형 IP 카메라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원격으로 조정하면서 예. 투숙한 사람들의 어떤 행태를 이렇게 전부 이렇게 찍어가면서 그거를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예. 인터넷을 통해서 그거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찍힌 피해자만 예. 1,600명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의 그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포 가능성은 없는지도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 그 사이트에 올린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는데 예. 여기서 더 유포라고 한다면은 저 사람들이 저거를 사이트에 올리는 거 외에 또 이렇게 휴대폰으로 또 다른 데 전달을 했거나 아니면 저 영상을 본 사람들이 다운을 받아서 다른 데 전달했거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상을 본 사람들이 여기 회원만 4,099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차로 또 다른 데 전달했을 그런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확인이 안 됐으니까요. 일단 지금 당장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들의 혐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거고 또 예. 성폭력법상에 지금 정준영 씨 관련해서 많이들 아시잖아요. 몰카를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다 적용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유료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한 700만 원 정도를 벌어들였다고 하거든요. 예. 영리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여러 번 지금 이거를 했다 그러면은 예. 법적으로는 최고 7년, 그러니까 10년 6개월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범죄입니다. 예. 법정형으로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소식을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출장이나 여행을 갔을 때 숙박업소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게 머물고 있을 때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이런 의문도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건물에 여자 화장실 들어가 보면은 문에 막 뽕뽕뽕뽕 구멍 있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휴지로 막아라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는데 예. 숙박시설에서는 정말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뭐 카메라를 전자파나 적외선을 포착해서 탐지하는 기기가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바짝 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숙박시설에 가면 가구들이 많은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검색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나온 거에 따르면 조금 나아요. 뭐 고유 기기 번호라든지 신호 3개를 이렇게 포착을 해가지고는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탐지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예. 뭐 출장 같은 데를 가가지고 몸이 피곤해서 밤에 이렇게 숙박업소 들어가가지고는 일일이 그런 거를 또 탐지기를 소지해 가서 한다는 것도 사실 기대하기가 불가능하고 예. 이런 걸 어떻게 근절이 돼야지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사람, 뭐 공공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 알아서 니들이 조심해라 이런 거는 좀 무책임한 소리 같이 들려요. 네, 이용자보다는 어떤 환경 자체가 좀 제대로 조성이 돼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면요. 버닝썬 관련된 소식인데 이문호 공동대표 구속영장이 지금 기각이 됐거든요. 기각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기각의 이유는 뭐 소명이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문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했다는 거, 마약을 흡입했다는 거하고 마약 유통 이제 2가지 건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마약을 흡입했다는 거 그 자체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니까는 예. 이미 뭐 증거가 나왔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네. 마약 유통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마약 유통은 일단 흡입자의 신병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마약을 입수를 했는지를 그 경로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공범자들의 진술이나 이 사람의 자백 아니면 물적 증거를 통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충분한 이런 증거가 소명이 되지 않은 채 영장 청구를 좀 급하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마약 사범의 경우에는 의혹을 받을 경우에도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 대부분 이제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마약을 예전에 이찬호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예. 또 영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마약을 단순히 흡입한 것과 예. 그다음에 초범이고 단순히 마약을 흡입한 것과 아니면 이거를 내가 마약을 밀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 유통 단계에 개입한 경우하고 이렇게 달리 봐야 된다고 봐요. 아, 단순 흡입과 유통 혐의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전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나실 테지만 그 중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일명 애나라고 불리는 이 여성인데 이 여성도 역시 마약 반응은 양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역시 유통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문호 공동대표와 이 애나 씨가 만약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입장에서 이걸 다 어떻게 증명할지도 참 난감하겠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한 40여 명 정도가 입건됐다고 하잖아요. 마약 예. 관련해가지고는 이 그 인적
풀을 가지고 여기서 이걸 어떻게 찾아내는지가 경찰의 과제인데 예.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거는 이 클럽 MD들이 주축이 돼가지고는 손님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물뽕이라는 거를 이렇게 유인책으로 썼고 예. 이 물뽕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뭐 입수를 했는지 그 과정에서 클럽 대표의 관여가 없었는지 지금 이런 것들을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구가 마약을 했다는 것까지는 나왔어. 근데 예. 그러면 유통 경로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진술이라든지 어떤 물적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애나도 나오는 것까지는 양성 반응 나왔으니까 흡입 인정한다 하지만 난 유통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이렇게 발뺌을 하게 되면은 경찰로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사실 이번 주제 이야기의 시작을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내일 가수 정준영 씨도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증거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인정해요. 근데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마약 유통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증거가 나올 때까지 지금 진술을 안 하겠다는 건데 이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명확해요. 그 카톡 동영상을 통해서 동영상을 올리고 그다음에 유포를 하고 자기가 촬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고 예. 범죄 죄질이 중대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준영 씨가 불구속 상태에 있게 되면은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될 가능성도 지금 있거든요. 동의를 받았다는 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정준영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승리 씨가 저희가 아직 리포트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병무청이 입영 연기를 승리 씨의 입영 연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석 달 정도 연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재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석 달 동안 과연 수사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석 달 연기하고 한 번 더 연기 가능하잖아요. 네네. 최대 6개월. 근데 저는 수사의 결과가 나올지 그거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 알선, 마약 유통과 성폭력 관여, 그다음에 탈세, 도박 이런 건데 예. 도박 그냥 카톡에 올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약 유통과 관련해서도 지금 당사자들이 끝까지 부인하면은 경찰이 어떤 다른 클럽 내 압수수색한 결과를 가지고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예. 힘들어요. 지금 당사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탈세도 이 탈세라는 것도 어떤 현금으로 이렇게 뭐 지불을 받으면서 이렇게 수입을 뭐 과소 신고를 하고 지금 그랬다는 부분인데 예. 그거 자체도 지금 확실하게 안 나와 있고 더 나아가서 승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여했다는 거를 묻기 위해서는 일단 탈세 혐의가 확정되고 그 다음에 승리의 관여가 문제가 되는데 탈세조차도 지금 특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성매매 알선도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어디까지 지금 의혹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일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혐의만 굉장히 많이 있고 의혹만 많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뭐 우리가 형량이나 뭐 이런 처벌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미진할 수 있다, 미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냥 유흥업소 단속할 때 늘상 뭐 걸리는 뭐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탈세한 예. 부분 그냥 그런 거 정도만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는 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더 매달려야 되겠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을 두고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오늘 말씀 나눠봤네요. 오늘 이 시간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